자, 이번 시간 민사집행법상 경매 관련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에서도 앞에서 공부했던 매수 신청 대리인의 권한 중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 얘가 거의 도배하다시피 문제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8년 동안 3문제나 차순위 매수 신고를 가지고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좀 잡다한 내용들인데, 바로 말소 기준 권리에 관한 개념도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일단 경매 과정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제 경매는 강제 경매라는 개념이 있고요. 임의 경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의 경매는 임의적으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임의 경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당권자가 돈을 갚지 않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저당권자 맘입니다. 오늘 신청할지 내일 신청할지는. 다음에 담보가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우리 담보가등기 권리라는 게 민법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개념이었었죠. 자, 이거 저당권부터 설명을 드렸구나. 갑소유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을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자 을은 변제기에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된다는 얘기인즉슨 그런 얘기죠. 이제부터 경매 들어가 있는 중이니까 함부로 사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해주는 거야. 왜? 우리가 뒤에서 보시겠지만 경매가 이루어지면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개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부터 시작해서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등기된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런 개념들과 관련해서 있어요. 이게 이제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도 같은 개념이죠. 거의 같은 개념인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뭘 한다고요? 자,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을 담보가등기 권리자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저당권자라고 표현한 대신에. 그리고 아까 저당권은 이 X 부동산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데 비해서 얘는 담보가등기라는 것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 가격하고 자기가 받을 돈의 차익을 지급하고 아예 소유권 자체를 먹을 수도 있는 것을 담보가등기. 최소한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유사하게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또 저런 것도 있죠.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전세권이라고 하는 권리.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용익물권으로 성격을 가지지만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경매 청구할 수 있는 바로 담보물권적 권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해서 전세권자도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주로 논의하는 게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그리고 지금 이제 저당권 이런 것들이 생각 내킬 때 경매를 청구한다라고 해서 임의 경매라고 부르고요. 강제 경매는 이런 경우예요. 자, 지금 사안을 정리하면 이런 식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을이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을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되게 되는데, 자, 갑이 돈을 안 갚네요.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합니다. 만약에 빌려준 돈이다. 그러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소를 하면은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갑이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이때는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매라고 해서 강제 경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만 더 살을 붙여볼까요? 자, 을이라는 채권자가 갑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 질게 빤히 보이거든요. 돈 빌린 게 있어. 그러면 제일 좋은 갑의 입장에서는 아예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돼. 딴 놈한테 팔아버리면 된다고. 소송에서 그래도 을이 이기면 어떻게 돼? 아무 쓸모 없어요, 사실상.
소송에서 이겼다는 얘기는 그 판결문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부동산을 찾아가지고 뭐라 한다고요? 경매 신청을 하자는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근데 경매에서 그게 매각되기 나오면 그 돈을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게 경매 신청의 취지란 말이에요. 근데 갑이 먼저 팔아버린다고. 그래버리면 소송에서 이긴 을은 개털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등기법 주로 공부하는데 가압류 신청이라는 것을 먼저 해요. 같이 해요. 가압류 신청도 하고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때 등기소에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서 이때 가압류, 이 가압류 신청했으면 이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압류 등기. 이때 여기에서 가압류 등기라는 게 이루어져요. 그럼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이? 당연히 팔아먹을 수 있지. 팔아먹을 수는 있지만은 뒤에 산 사람은 잘못하면 개털되는 수가 있다는 거지. 다시 가압류 등기를 했다고 해서 소유권 자체가 바뀐 건 아니야.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야? 갑이야. 근데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팔았다고 하십시다.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일단은 취득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으면 일단은 이 새로운 사람이 갑한테 산 사람이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권 취득해. 근데 나중에 가압류 채권자가 승소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가압류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가압류 채권자가 승소한 사람이. 그럼 뒤에 있는 병은 어떤 문제가 터진다? 소유권을 다 잃어버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됐든 가압류 등기가 됐든 이런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잘못 샀다가는 경우에 따라서 일단은 취득하지만은 나중에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가압류 등기라는 것도 결국은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것이다. 경매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승소하면은 경매를 붙이겠다. 그래서 이걸 말소 기준 권리를 불러요. 그래서 지금 말소 기준 권리 몇 개 보셨어요? 첫 번째, 저당권. 두 번째, 근저당권. 근저당권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담보가 등기, 가압류 등기, 그리고 이제 경매 진행한다고 외부에 공시하는 것을 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리고 지자체가 세금 받아내게 사는 등기를 압류 등기라 불러요. 그래서 이 6개의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경매 중에서 강제 경매라고 하는 개념은 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해서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신청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강제 경매 신청. 그래서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한다는 얘기는 경매가 이루어져서 매각 득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채권자가 우선 회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전체적인 그림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경매 신청이라고 하는 거. 제일 먼저 지금 이 사람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다? 경매 신청을 하게 된다 해서 강제 경매 신청서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보. 이게 뭐냐면 판결문을 얘기하는 거죠. 판결문 등을 첨부해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할까? 그러면 이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경매 신청이 있게 되면 이때 법원에서는 뭘 한다고요?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는 것을 일단 하게 됩니다. 그 얘기 뭐야? 이 물건은 지금 경매 신청 들어와서 경매 붙일 거니까 뒤에 사는 사람들 마음의 준비 독하게 하시라. 잘못하면 소유권 취득해도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면 모두 소멸하게 되니까 경고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게 있어요. 지금 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때 중간에 소위 배당 요구의 종기라는 것을 정해주고 법원에서 얘기한다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입찰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이거 얼마에 살지 최소한 이 금액보다 높겠어 라고 하는 게 경매 진행 과정에서 제일 중심축이 되는 게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이에요. 다시 갑시다. 경매 신청이 있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법원에서 뭘 한다고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한다고. 근데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배당 요구를 받아봐야 돼요.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등기, 관리된 권리상을 보니까 1번 임차권이 있어. 근데 임차권은 등기가 안 돼 있어. 등기가 안 돼 있는 임차권이 있다. 제일 선순위야. 근데 등기는 안 돼 있지만은 이게 요렇게 가겠구나.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게 있죠. 주택 임차권이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주민등록도 이전하고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야. 그러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등기부는 표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저당권이라는 것이 등기가 돼 있다. 세 번째가 전세권이 등기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물건을 보자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말소 기준 권리 이 사안에서는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그죠? 다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여기서는 이제 주택 임차권하고 저당권하고 그 전세권 순서로 되어 있다고 치면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된다?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법원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배당 요구라고 하는 것을 안내를 해야 돼.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얘한테 하는 얘기야. 주택 임차권 가지고 있는 너, 얘는 매각이 돼도 소멸 안 하죠, 기본적으로? 주택 임차인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저당권보다 선순위에 있어. 그러니까 매각이 이루어져도 다 무조건 소멸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임차권을 소멸하겠죠? 다시 X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택 임차권이 있어. 이건 이제 주택 임차권은 등기 안 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지금 저당권이라는 게 있고 전세권이 있다고 쳤을 때 지금 법원에서 최소한 이거 얼마에 써라 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채권 관계를 미리 정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자, 주택 임차인한테 배당 요구의 정기를 정해. 5월 10일까지 배당 요구를 할 건지 말 건지 알려달라.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하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의 가격이 자 5억짜리라고 치고요. 주택 임차권이 만약에 1억짜리 보증금이 들어가 있다 하십시다. 저당권을 만약 1억 정도로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뒤쪽은 뭐 그 별개의 문제고 지금 주택 임차권이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낙찰 받은 사람은 깔끔한 물건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임차권은 배당 요구했으니까 받아서 나가게 되는 거고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부터니까 그 밑에는 권리를 모두 매각 소멸하니까 깔끔한 권리가 된다고. 두 번째, 만약에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매수, 낙찰 받을 사람은 임차권을 떠안고서 사야 되는 거죠? 그죠?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니까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어떻다고요? 매수인이 떠안아야 된다고. 낙찰 받는 사람이. 그러면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가격이 5억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5억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최소한 5억을 써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배당 요구에 종기까지 이 주택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버리면 깔끔한 물건이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최저 매각 가격을 5억으로 설정을 하는 거야. 깔끔하니까. 그런데 주택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한다. 그러면 1억은 떠 안아야 되잖아. 낙찰 받은 사람이 1억을 떠 안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나중에. 그러니까 최저 매각 가격을 얼마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4억으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앞으로 1억 갚아야 되니까. 다시 법원은 경매 진행 과정에서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원 별개의 문제로 배당 요구의 종기라는 걸 정하게 되는데 배당 요구할 날짜 한도를 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제일 핵심이 최저 매각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억짜리 부동산인데 임차인이 1억 1순위 권리자야. 그러면은 임차인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 집주인 바뀌더라도 이 집에 계속 눌러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저당권부터 권리가 소멸하니까 임차권을 떠 안아야 돼. 낙찰받는 사람이. 그러면 얘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법원에서는 1억 빼주는 거야. 최저 매각가 4억으로 써주는 거야. 4억으로 써준 거. 그래서 사람들이 입찰하겠지. 그리고 대신 낙찰 받는 대신에 1억은 떠 안아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뭘 해버리게 되면 자 배당 요구를 해버리게 되면은 얘는 매각으로 소멸한단 말이에요. 설령 저당권보다 선순위 권리자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이때는 깔끔한 물건이 되니까 최저 매각 가격을 얼마? 5억으로 아마 설정을 하게 될 것이다. 해서 이 문장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다시 경매 신청이 있게 되면 이때 이제 뭘 한다고요?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라는 것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거만 별개의 문제로 뭘 해야 된다?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에 종기를 정하고 지금 채권자한테 배당 요구를 하도록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경우를 제가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나머지는 구질구질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자, 순서가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라는 것 있고, 그리고 나서 법원에서 이제 어떻다?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옛날에 유행했던 문제인데 요즘 너무 쉬워서 좀 그래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케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 방법 보니까 호가 경매, 기일입찰, 그 다음에 기간 입찰 총 3가지로 구분합니다. 별 내용 없고 지문에 나와도 답 안 돼요. 호가 경매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100만 원, 150만 원, 140, 16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름 부르는 거. 이게 호가 경매. 우리나라 안 합니다. 기일입찰. 대부분 다 기일입찰하죠. 기일입찰이라는 게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이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들에게 어떻다? 아까 우리 매수신청 대리할 때 매수신청 보증에 제공하고 입찰표에 작성 제출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금액 써라. 그게 이제 기일입찰이야. 특정한 날 잡아서 하는 거. 기간입찰은 일정 기간 동안 입찰서를 제출케 하는 것을 기간입찰. 기간입찰이 거의 없는데 요 근래 검찰에서 전두환 씨 그 소유 주택이라고 이순자 씨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연희동 주택을 그 벌금 미납권을 가지고 공매에 붙였던 사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2차까지 유찰되고 3차에서 결국은 40몇 억인가 낙찰이 되게 되는데 그게 기간입찰이었어. 하루에 한 게 아니라 며칠 동안 날 잡고 했던 사안이 기간입찰. 뭐 이런 게 있는데 시험과는 별로 관련 없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지금 순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됐고 중간에 뭘 했었고 중간에 나왔던 것이 뭐였지 아까 용어. 자, 요거 배당 요구 종기 정해주고 등등 배당 요구 받아가지고 최저 매각 가격 결정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매수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해서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 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어떻다? 보증으로 제공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실적으로 자꾸 문제가 터지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3억짜리 물건이다. 그러면 이제, 자,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니까 얼마를 쓰든 3천만 원을 어떻다? 보증 금액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3억을 쓰는 사람이 있어도 3천만 원 제출해야 되고 3억 2천을 쓰는 사람도 3천만 원, 3억 5천을 써도 보증 금액으로 얼마? 3천만 원. 근데 가끔 이런 물건에서 그런 사 터지잖아요. 35억을 쓴 사람이 있어. 가슴 떨려가지고. 법원 경매 갔다가 벌벌벌 떨면서 3천만 원을 내면서 보증을 내면서 동그라미 하나 더 쳐버린 거예요. 35억. 압도적인 1등이죠. 그 아이는 아마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1등을 못 해본 거야. 그래서 경매 법정에서도 확실히 내가 압도적인 1등을 한번 해보여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개털되는 거지. 자, 그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그래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자, 신청 금액의 10분의 1이 아니라 뭐가 된다? 보증 금액이 얼마?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 이게 옛날에는 도배했던 문제. 근데 요즘에는 유치해서 좀 안 내고 있고요. 나와도 답은 잘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이따 문제 지문수로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매수 신청 금액의 10분의 1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이렇게 가야겠고요. 자, 이때. 자, 지금 이제 아슬아슬 떨어진 사람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자, 최저 매각 가격이 3억짜리가 있는데 1등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썼다 하십시다. 1등. 나중에 까보니까 2등이 예를 들어서 3억 2천을 썼다 하십시다. 3등이 3억 1천만 원을 썼다 하십시다. 그러면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이 얼마?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이니까 3천만 원이죠. 3억 3천을 쓰는 사람도 3억 2천을 쓰는 사람도 3억 1천을 쓰는 사람도 모두 얼마? 3천만 원을 보증으로 제공을 한다고요.
그래서 까보니 3억 3천이 1등이야. 그러면 2순위 두 번째 했던 사람 3억 2천 쓰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2등이라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고액, 자 3억 2천이라는 금액이 자신의 신고액,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이 사람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 얼마? 3억 3천에서 보증액 얼마? 3천을 뺀 금액을 넘을 때 이때는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아니 이 문장 하나가 지금 8년 동안 요즘에 도배에 3번 연속 나왔다고요.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안에서는 보증 금액이 3천만 원이었고 1등한 사람이 얼마? 3억 3천이었으니까 결국은 3억을 넘는 금액을 쓴 사람은 모두 어떻다? 바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다는 취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1등한 사람이 매각대금 납부 기한까지 이걸 돈을 내야 돼. 3억 3천을. 3천 냈으니까 3억을 추가로 내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안 내는 경우가 있잖아. 그랬을 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는 사람의 취지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 금액을 내고 낙찰을 받게 유찰시키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개념이 뭐가 된다? 바로 차순위 매수 신고. 근데 이 문제는 지문으로 나오고 사례로 나오고 항상 똑같아. 자신의 개나 소나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고액이라는 것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 이때 뭐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만약에 민사집행법 하나를 갖고 딱 하나만 찍는다면 확률상 제일 큰 게 이 아이야. 왜? 지금 통계적으로. 자,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 한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안에서 여기 볼까요? 자, 2번 이 사람도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죠? 3번도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죠? 근데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둘 다 했다고 하면 얘만 어떻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받아준다. 좀 이따 기본서 가지고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상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문제는 기본 틀 자체가 뭐라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어떻다? 바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좀 이따 문제 보면 진짜 별걸 갖고 다 냅니다. 이게 거의 도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지금 그 매각 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확정하고요. 두 번째 이슈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도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나중에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매각 허가 결정을 하는 거, 자, 매각 결정 기일에 매각 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서 매각 결정 기일은, 지금 매각 기일, 오늘 입찰한 날입니다. 입찰한 날이, 기일 입찰한 날이라고요.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 등을 다 선정을 했다고 이날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해야 된다. 이 숫자 중요한 거 아니고요. 하여튼, 그럼 법원의 판사가 요건을 쭉 검토해 보는 거야. 1등한 사람이 낙찰받은 자격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빌렸습니다. 누구한테?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린 상태입니다. 갑이 돈을 빌렸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았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경매 청구하겠죠? 저당권자 경매 청구한다고요. 경매 청구했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채권액 1억이야. 부동산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한 1억 2천 정도 된다고 쳐. 근데 1억을 빌려줬어. 근데 하는 사이에 이게 어느 순간에 소문이 났어. 소문이 났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조사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끼를 계속 갈고 있어. 하여튼 어떤 새끼들 입찰만 해봐. 그때 다리 뭉개고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분위기 살벌하게 한다고 치고 그러면 다 입찰 안 하겠죠? 내 다리를 먼저 잘라 이럴 수는 없잖아. 아니 어떤 이유가 입찰을 안 해서 계속 금액이 다운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천까지 유찰이 되고 있다. 그랬을 때 갑이 가서 자기가 5천에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가?
받을 수 없어요, 값은. 돈부터 갚아야 돼. 뭐냐면 채무자, 이자, 저당권 설정된 이 사람은 어떻다? 이 물건에 입찰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그럼 웃기잖아. 만약에 값이 5천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소리가 돼버리냐면 일단 저당권 소멸하죠. 돈을 다 못 받아도 저당권 소멸하잖아요. 그 얘는 이제 5천에 자기가 또 먹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을이 돈을 받아내려면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돼. 소송 제기해서 이런저런 복잡한 과정. 그래 이제 하여튼 간에 우리 법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이자 채무자가 되는 경우는 어떻다?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매각 결정 기일이라고 하는 거. 매각 결정 기일에 판사가 이걸 검토해 본다고 혹시 얘가 채무자가인지 아닌지 등등등. 근데 그래서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법원의 판사가 이걸 간과했다. 이 사람은 낙찰받을 자격이 없는데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받는데 법원의 판사가 대충 보고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부당한 이런 매각 허가 결정이다. 위법한 매각 허가 결정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그것을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나는 당신 판사가 틀렸다라고 무조건 주장할 게 아니라 이때는 매각 대금에 아까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얻었다.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 신청의 보증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때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 증권을 공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겠고요. 그 외에 매각 허가 결정등이 떨어지게 되고 매각 대금 납부 기한이 있겠죠. 그때까지 돈을 다 내게 되면 이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어떻다? 그 권리를 취득한다. 이건 등기 안 해도 취득하는 케이스라고 그랬어요. 민법 할 때 지격기였다는 얘기.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가 되는 것이고 그때는 등기 안 해도 상속인이 물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경매. 이거죠.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어떻다?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편 이렇게 매각 허가 결정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게 된 매수인 기존의 권리 어떻게 하는 거냐 했을 때 우리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었죠. 말소 기준 권리. 우리가 경매에 어떤 입찰을 참여한다 뭐 등등등 했을 때는 항상 뭘 찾아봐야 돼?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봐야 돼. 해서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을 해서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등기된 권리는 어떻다?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한다는 얘기는 얘보다 위에 있는 권리는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아까 임차권이라는 게 저당권보다 선순위에 있다면 이때 임차권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은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거예요. 한편 유치권은요. 등기할 수 없는 권리죠. 등기부를 아무리 찾아봐도 유치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등기부를 찾아봐도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등기를 할 수 없다고 점유라는 것을 전제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권, 유치권, 분묘, 기지권, 주의, 토지, 통행권 이런 것들은 등기 안 되는 권리라고.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것은 무조건 특별한 사정이 없어부터 매수인에게 인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매수인 또 안고서 어떻다? 이 물건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예요. 가장 기본 축은 뭐라고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개념. 물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답이 뭐냐면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이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어떤 등기된 X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보니까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이렇게 돼 있다 하십시다. 3번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임차권 이렇게 등기된 임차권이 돼서 무방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부동산 경매가 이루어진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된다고요? 저당권이 어떻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럼 낙찰을 받는 사람은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어떻다? 떠안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전세권자가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임차인이랑 똑같은 권리가 되는데 중간에 배당 요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굳이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전세권은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다 할지라도 배당 요구를 하면 어떻다? 이 사람은 역시 전세권은 소멸하게 된다. 다시 한번 봅시다.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 하십시다. 그럼 여기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누가 되는 거야?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3번 임차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으면 말소 기준 권리가 뭐가 되냐고요. 다시 봐봐. 자,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다시 여기서 이제 봤어, 이제. 다시. 자, 1순위가 전세권이야. 근데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어.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뭐가 된다고요? 저당권이지. 저당권이지. 말소 기준 권리를 바꾸면 안 돼. 다만, 누가 됐든 간에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면 모두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유치권이 있다 하십시다. 유치권. 유치권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스스로 뭘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얘는 등기된 권리는 아닌데, 유치권이 있다고. 근데 얘가 경매 신청하면 어떻다? 유치권도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뭐라고요? 무조건 그 권리는 소멸한다고. 전세권이나 유치권은 말소 기준 권리랑 아무 관련 없어요. 자, 하여튼 이 문제에서 답은 단순해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전세권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건 나오지도 않고 이런 과정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인데 이 전세권자가 중간에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다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2억에 낙찰이 됩니다. 전세금이 2억 5천이었다 하십시다. 그리고 저당권이 뭐 1억이었다 하십시다. 뒤쪽은 필요 없고. 자, 그러면 2억짜리 물건이 경매 나중에 낙찰된 금액이 2억이었다고. 근데 전세금이 2억 5천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다고. 그러면 2억 5천 중 2억은 일단 받을 수 있죠? 5천원 받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된다고.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전액 변제를 받고 말고는 별개의 문제로 얘는 나가줘야 되는 전세권. 일단 좀 극단적인 경우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다른 거 빼버리고 여기서는 딱 답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거 말소 기준 권리니 뭐니 이런 내용들은 민법이라든가 곳곳에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알고 가셔야 돼. 아무리 우리가 찍어서 자격증을 따더라도 그래도 뭐라도 몇 개 한두 개쯤은 아는 거 있어야지.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오른편 해당한다 오른편 이렇게 너무 없어 보이잖아. 배당을 안 했을 경우에 배당 요구 안 했을 때 그럼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떠안는 거죠. 매수인이. 물론 이제 배당 요구를 했는데 개털되는 경우 거의 드물어. 극단적인 경우가 될 텐데 어찌됐든 간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아까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이거죠.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니까 소멸하지 않고 입찰하시는 분이 그걸 떠안고서 전세권을 떠안은 상태에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식의 취지야. 하여튼 다른 거 빼버리고 전세권자 배당 요구를 하면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것만 시험에 나와.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만 나와. 저당권자의 우선 선순위 권리자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가압류 채권자보다 선순위 권리자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가지고 다시 답 하나 보고 갈까요? 여기서는 이제 배당 요구. 실제 알아야 될 건 말소 기준 권리인데 시험용으로 갈 때는 전세권자 배당 요구는 무조건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것만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시험에 나오냐면 이거 다 알았는데 특수한 경우가 전세권이 이슈가 되니까 전세권을 알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얘기 중에서 다시 자 간단한 거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 매수 신청에서 보증제고 그 다음에 도배하는 문제 자 차순위 매수 신고 통계적으로 거의 2년에 한 문건로 출제한다고. 이 문제를 틀리면 그건 사람 새끼도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 도배해버리니까. 딱 한 가지 물어봐. 차순위 매수 신고인 되기 위한 요건. 그 사람의 신고액이 입찰한 금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어떻다? 차순위 매수. 좀 이따 문제 보면 막 웃겨. 낮을 때만 뭐 이렇게. 넘을 때가 아니라 낮을 때만 이렇게까지 말장난까지 한다고. 이건 거의 2분의 1의 확률, 50% 확률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매각 허가 결정에서 항고하고자 할 때는 매각 대금은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뿐만 아니라 유가, 증권 등을 공탁한다. 그 다음에 그 정도 경매 시장에서 특이한 걸 볼 텐데 여러분 교재 93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핵심 지문이요. 강제 경매 시장을 기각하거나 각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옳은 편 되겠습니다.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경매청인데 법원에서 안 받아줘? 그러면 거기 따지는 걸 항고, 즉시 항고라 부릅니다. 2번이 답이 되는데 이건 엽기적인 문제였었고 별 의미는 없어요.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뒤에 경매청을 각하한다. 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을이 채권자입니다. 이 사람이 소송 통해서 승소해서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럼 뭐 한다고요?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누굴 위해서? 바로 을을 위해서. 근데 얘와는 또 별개 문제가 병도 얘한테 그 다음날 소송을 통해서 이겼다고. 그래서 병도 또 뭘 한다? 경매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때는 다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자, 먼저 경매 절차에 따라서 경매가 진행이 된다. 쓸데없는 거야. 자, 한번 답이 되는데 이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지랄한 문제야.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 짜증낼 거 없어. 앞으로 이 문제 다시 안 나온다는 얘기니까. 문제를 쭉 보다 보면 엽기적으로 내는 게 꼭 한두 문제 섞여 있어요. 거기를 쫓아가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째는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우선 변제 청권이 있는 채권자 매각대금 결정 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니죠. 매각대금 결정 기일은 한참 있다잖아. 입찰 다 한 다음에 잖아. 다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뭘 해야 된다?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지금 뭐지? 법원에서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아까 전세권자 너 배당 요구가 빠질 거야 아니면 저기 계속 매수인한테 달라붙어 있을까? 이거 물어봐야 된다고. 이게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어떻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몰라. 막혀도 돼. 틀려도 돼. 고칠 필요도 없어. 못 외우니까. 이런 것들 중요치 않다고. 이 지문이 한번 나왔다고 쫓아가시면 안 돼. 다시는 안 나오니까. 근데 아까 보니까 답됐던 걸 계속 내잖아요. 답이 되는 주제를 보시고 지금 앞에 얘기는 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여기서 포인트가 뭐라고. 지금 거의 결론이 자, 매수 신청. 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차순위 매수 신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권리 취득 시기 이런 게 주요 이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몇 개만 딱 찍어서 가면 좋을 텐데 자꾸 물어보니까 설명을 드리는 것은 불과해. 자, 4번 질문. 경매 신청에 취하되면 압류 효력이 소멸한다 해서 경매 신청이 있으면 아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한다고 그랬었죠? 그럼 그거 함부로 물건 손 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수인 입장에서. 근데 경매 신청에 취하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가 될 테고, 그럼 이제 그 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취지. 앞쪽이 쓸데없는 소리. 자, 두 번째,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집행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아까 봤던 질문 중요치 않고요. 자, 개업 공인 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위임 받아가지고 같은 물건에 대해서 그러면 사장님은 3억 1,000을 쓰세요. 저는 3억 1,200을 쓰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지. 아니 개업 공인 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입찰을 한다고요. 대리인으로 입찰을 한다는 얘기는 그 법적 효력을 누구한테? 본인, 고객한테 시키겠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는 또 같이 입찰한다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굳이 장난치면 극단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 있어요. X 부동산에 대해서 최저 매각 가격이 만약에 3억이라고 나왔다 하십시다. 이 부동산. 그런데 개공이 아는 물건이야, 이게. 개공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의 물건이야. 그럼 작당을 해. 고객한테 의뢰. 사장님, 이게 3억으로 보이긴 하지만 최저 매각이 3억인데 도로 뚫리게 되면 대박입니다. 6억 정도 가치 있어요. 5년 안에. 그러면 한 4억 5천 질리셔도 됩니다. 그럼 고객을 위해서 4억 5천을 질러. 그럼 고객이 나중에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 왜? 딴 애들은 3억 1천, 3억 2천 썼는데 나만 압도적 1등, 전교 1등 4억 5천. 그럼 전교 2등을 붙이는 거야. 4억 4,900. 나, 개공. 이렇게 장난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장난칠 수 있잖아. 2등이 4억 4,900인데 내가 4억 5천. 와, 100만 원 때문에 내가 낙찰 받아봐. 그럼 벌써 전교 1등은 그 기분이거든. 뭔가 큰일 한 것 같아. 사기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고요.
다음에 이제 거기 자 2번, 3번, 4번 다 같은 맥락이죠. 길 입찰에서 매수 신청에는 보증으로 매수 가격의 10분의 1회가 매수 가격이 아니야. 매수 가격이 아니라 뭐라고요? 최저 매각 가격. 3번 질문 길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 금액은 매수 신고 가격 아니야. 최저 매각 가격. 그리고 4번 길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 금액은 매수 신고 가격 아니죠. 최저 매각 가격. 그래서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는 거의 문제가 얘가 답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쉬우니까 위치를 옮겨서 차순위 매수 신고가 답이 돼. 외워야 된다고. 자, 거기 뭐라고? 보증 금액, 보증을 제공하는 금액은 뭐라고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넘어가시고. 그 다음 교재 94페이지. 도배하고 있잖아. 답 하나, 둘, 세 개 나와 있어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맞죠? 2번 질문, 자, 맞네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이때 답이 됐네요. 바로 옆에 관련 기출문제 보십시다. 여러분 교재 94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똑같은 문제 계속 내고 있어. 자, 보니까 27회 때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27회 때. 자, 보니까 이 문제는 지금 옆에 지문을 보니까 23, 25, 그 다음에 27, 23, 25 했더니 지문으로 나왔어요. 옆에 핵심 지문 1번, 2번, 23, 25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바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23, 25에 나왔었다고. 그 다음에 27회 나왔네요. 27회. 보니까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는 기업 공인중개사 갑은 을로부터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아서 최저 매각 가격 2억 원의 부동산에 입찰을 했다. 그러면 자, 이때 보증액은 얼마가 됩니까?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때 자, 최고가 매수 신고액이 2억 5천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2억 5천에서 2천을 뺀 금액을 넘는 사람만이 어떻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볼까요? 이 문제는 지문 5개 중에서 4개가 욕 나오게 만들어졌어. 그럼 답은 쉬워. 자, 볼까요?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 매각 가격을 1억으로 정했다. 길 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자, 중개의뢰인 갑에게 개공이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이런 문제를 갈 때는 다음 중 아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1번. 갑이 1억 2천에 매수 신청을 하려는 경우, 자, 1억 1,200만 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한. 틀렸죠? 최저 매각 가격이 아까 1억이라고 쓰니까 1,000만 원이죠? 그죠? 1번 틀렸고. 신고 가격이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 2번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일 때는 법원은 그 2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을 아니죠? 2명 이상이면 그들끼리만 입찰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결승전. 3번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해서 다시 입찰을 하게 되는 경우 전에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해서 매수할 수 있다. 안 되겠죠? 만약 1등한 사람이 1억짜리 물건인데 1억 8천짜리가 2명 나왔다고 그럼 1억 8천 하는 애들끼리 어떻게 한다? 다시 입찰을 붙인다고? 그럼 그 사람 쓸 때 갑자기 나 1억 3천 이렇게 내릴 수 없다고. 그럼 장난칠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어떻게? 최고가 매수 신고, 자 지금 최저 매각이 1억이야. 그럼 우리는 1등을 하고 싶어. 꿈이 1등이야. 한 번은 언제 내 살면서 1등하면 앞살이 하고 싶어. 형제가 있어. 용감한 형제. 그 형제들은 1등이 꿈이야. 그러면 우리는 15억 이렇게 써. 너도 15억, 나도 15억. 그럼 똑같이 쓰는 거죠? 그럼 얘들끼리 다시 입찰을 붙이죠? 그때 형이 양보해. 나 7천. 아니야. 형이 먹어. 나 5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장난칠 거란 말이야. 쉽잖아요. 경쟁 많이 하는 것보다. 일단은 15억 써가지고 다 정리해. 뒤에 수십 명이, 와, 저거 뭐길래 1억 1,600, 1억 1,420만 원 쓴 사람들이 민망해.
설마 잘못했겠지. 아니야. 다시 입찰에 붙여.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나 3천. 너는 2천. 이렇게 장난칠 수 있으니까 기존 금액보다 더 높게 매겨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1억 5천만 원의 최고가 매수 신고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 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갑의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억 4천을 넘어야 된다. 맞죠? 답은 4번이잖아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뭐라고요? 최고가 매수 신고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어떻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답이 4번이라고. 답은 다 지금 똑같죠? 23, 25, 27, 30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정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각 허가 결정 등 관련해서 95페이지 지문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재매각 절차에서 전에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 설명드릴게요. 1등했던 사람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유찰돼서 다시 재입찰하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다?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법원하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2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에 매수인은 그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 신청 보증에 돌려달랄 것을 요구하지도 못한다 해서 당연한 얘기죠. 지난번에 1등 했는데 매각 대금 내지 않았었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다? 그럼 나가리. 그 물건 더 이상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에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해서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되고, 자, 매각 허가 결정했습니다. 아까 입찰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아까 매각 결정기를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게 되면 매각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수인은 그 대금 지급 기일에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틀렸다고. 기일까지. 짜증내지 마세요. 그럼 계속 말장을 하는 문제야. 이 파트 자체가. 5월 8일까지 내시오. 그럼 꼭 5월 8일까지 내면 되는 거지. 5월 8일날 내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근데 이건 말장난에서 매각 대금 지급 기일에 라고 되어 있죠? 그거 틀렸다고.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계속 이건 내. 2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매각 대금 지급 기일에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틀렸죠? 기일에가 아니라 기일까지. 1번, 2번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출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라고. 계속 같은 걸 낸다고. 3번. 자,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이 지급돼서 법원의 사무관이 소유권 이전 등을 촉탁한 때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틀렸죠? 이건 언제? 다 낸 때. 완납하면 어떻다? 취득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출문제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주면 그 기한까지만 어떻다? 그 전날까지 내도 되고, 전날 내도 되고, 그 날까지만 어떻다? 내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계속 말장난해.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면 또 문제 나와요. 여러분 교재 일단 96페이지. 자,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하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죠? 앞에 신경 쓰지 말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아까 말씀 드렸죠? 이 조항의 취지는 뭐냐면 가압류 채권자보다 선순위라는 얘기가, 가압류 등기가 아까 말소 기준 권리의 일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압류 등기보다 위에 있는 전세권, 자,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하면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어도. 앞에는 계속 바뀌어요. 그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2번 지문은요. 매각 부동산 위에 전세권은 자,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그럼 저당권보다 선순위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경우라도 다 필요 없고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죠? 한 번은 가압류 채권, 한 번은 저당권, 살짝 바꾼다고. 3번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위에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해서, 자, 뭔 소리냐면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가 되죠? 유치권은 낙찰받은 사람이 무조건 떠안는다고요.
그 유치권자는 돈 받을 게 있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인도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 돈 갚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목적물의 소유자, 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근데 요거 쫓아가지 말고. 그저 포인트 전세권자 배당 요구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게 출제 포인트잖아.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계속 바꿔줄 거야. 그러나 그저 논의의 핵심 이슈는 최소 우리 시험 8년 동안만 가지고 보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러다 치고 옆에 관련 기출문제 29회 때 문제네요. 자, 낸 것 또 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경매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차순위 매수 신고는 또 나온다.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은 때만 할 수 있다. 틀렸죠? 넘는 때만 할 수 있죠? 별걸 다 갖고 도배해버리잖아, 얘는요. 아까 23, 25, 27, 29, 30 이렇게 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8년 동안 5번이 나온 거야. 도배야, 도배. 해서 기억번 틀렸고요. 그럼 이제 옳은 걸 고르시면 기억번 다 죽여버려야 되죠? 네. 그럼 이제 남는 게 2번, 4번, 5번이구나. 니은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돼서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내야 된다. 맞죠? 네. 아까 이걸 갖고 두 번이나 그 길에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틀리게 뽑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29회 때는 옳게 뽑은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옳고. 디귿 가볼까요?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후 등기를 촉탁한 때 그 권리를 취해. 그럼 틀렸죠?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디귿번 틀렸죠? 리을번. 매각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매각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지. 말소 기준 관리 다시 갑시다. 자, 간단해. X 부동산에 1번 저당권이 있어. 그다음에 2번 저당권이 있어. 누가 2번 저당권자 경매 신청은 말소 기준 관리 뭐가 돼? 1번 저당권. 1번 저당권자 경매 신청은 말소 기준 관리 뭐가 돼? 1번 저당권. 아니, 이거 보자고. 이거 다시.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돼 있다고. 누가 경매 신청을 하든가 이 중에서 가장 선순위 있는 저당권이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관리. 그러니까 모든 권리는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다시 이 얘기. 등기부에 등기된 기록 중에서 저당권 등기, 근저당권 등기,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그 등기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관리. 이거 누가 경매 신청을 하든 얘는 이 중에 가장 저당권은, 그래서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거나 그 밑에 있는 권리거나. 그래서 리을번도 틀린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것만 약간 변형이 됐고요. 전세권자 배당 요구 거의 도배하고 앞에 하나도 기억 니은 디귿 지문은 앞에서 지겹게 해왔던 얘기들. 그러면 이게 쉽냐라고 했을 때 하나도 안 쉬워요. 왜? 너무 진지하게 공부하니까 쓸데없는 것들. 그래서 하여튼 답 되는 위주로 정리하실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